러시아는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다시 군대에 슬로비안스크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그 마을은 생지옥입니다. 죽음의 구역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죽으러 가는 곳이죠. 그들의 지도자가 잠들지 않는 마을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하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함정을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슬로비안스크 전선을 돌파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함정이 덫처럼 닫혀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옥으로 돌진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든 러시아 병사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러시아의 슬로비안스크 참사는 또 한 번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러시아는 슬로비안스크 방향으로 일련의 공세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진격에 크게 의존해 슬로비안스크 방향으로 돌출부를 형성했습니다. 공격은 슬로비안스크 시를 직접 겨냥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전투지구를 보면 이번 공세는 슬로비안스크에서 약 1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중요해요. 이것은 러시아가 슬로비안스크를 포병 사정권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러시아가 FPV 드론을 사용해 마을을 공격하고 마을 경계 바로 바깥에 자신들만의 살상구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돌출부를 기반으로 삼고 자체 FPV 드론의 엄호 아래 진격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출구란 적의 영토 쪽으로 돌출된 모든 군사적 위치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 돌출부가 러시아군의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카나니키 지역의 이 돌출부는 슬로비안스크 주변 회색지대로 확장되어 러시아 침투 부대와 우크라이나 부대 모두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쪽은 없습니다. 수킬로미터에 걸친 이 회색지대는 대부분의 전투가 일어나지만 예상과는 다른 전투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선에서의 대규모 공세나 대규모 기계화 공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로 일어나는 일은 러시아 부대가 침투하고 우크라이나 부대가 수색 및 선멸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드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색지대 중 하나에 러시아가 슬로비안스크 방향으로 돌출부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 돌출부는 러시아에 유리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선의 균열을 의미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이어진 이 돌출부는 슬로비안스크 외곽의 숲이 우거진 지대를 오르내리며 진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좋은 은폐를 제공했습니다. 군수 지원에 도움이 되며 러시아는 병력과 보급품을 슬로비안스크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 둘 다 회색지대로 들어가야 하기 전에 전선 가까이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돌출부에서 러시아 침투병들은 회색지대 영토로 확산되어 다른 병력이 따라올 수 있게 교두보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출부를 넓혀 전선에 더 큰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것이 러시아가 슬로비안스크 근처에서 시도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돌출부는 중요했지만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이 2km 폭에 불과해 모든 병력과 보급이 그 좁은 구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지역은 우크라이나 드론과 포병 사정거리 내에 있었습니다. 또한 돌출부에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선을 돌파했지만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돌출부로 이동할 때 세 방향에서 포위된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찰 드론 몇 대만 배치해 러시아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엄폐물이 푸틴 병사들에게 잠시 도움이 되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눈은 항상 지켜보고 있었고 러시아가 이 돌출부를 통해 슬로비안스크를 공격하려는 준비를 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감시했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기다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 우리가 가진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슬로비안스크에서 강력한 재반격을 시작해 돌출부와 돌출부에서 더 밀고 나오려는 러시아군을 집중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재반격은 료 알렉산드로브카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에 의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쟁연구소 ISW는 그 결과 러시아군이 준비하던 슬로비안스크 공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반격이 끝나자 러시아는 회색지대에서 밀려났고 진전 없이 침투 부대 일부를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돌출부 공격은 무산되었고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돌출부 공격은 최근 몇 년간 본 러시아 진격 중 더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도 러시아군은 약 2주 만에 슬로비안스크 방향으로 약 6km를 전진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전선에서 일어난 어떤 진격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대단하진 않지만 러시아의 현재 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진격만으로도 공격 기회를 만들었고 러시아는 이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병사들을 제자리에 멈춰 세우고 그들이 만든 함정으로 유인한 뒤 돌출부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슬로비안스크의 교훈을 또다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정착지와 그 주변 모든 곳은 러시아군에게 완전한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전진을 시도합니다. 푸틴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슬로비안스크 상황을 바꾸려 활공폭탄을 사용해도
크렘린의 기대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슬로비안스크는 오랫동안 표적이었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3월 30일 러시아의 대규모 봄 공세가 2026년 후반 도네츠크 붕괴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슬로비안스크 외곽에서 멈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동쪽에서 진격을 시도해왔지만 참호와 철조망 그리고 끝이 없어 보이는 드론들로 가득 찬 광대한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도시권을 공격하는 선택지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 지역을 사방에서 공격하려던 계획은 러시아가 제3합동군의 총알바지 병력을 살상구역에 그냥 투입하는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측면에서의 지원작전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위된 돌출부에서 볼 수 있듯이요. 당시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측면 지원 없이 진격을 시도하는 결정이 극히 적은 이득에 비해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분석가들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7월 1일까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리사는 이 전략으로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강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러시아군이 슬로비안스크 방향으로 겨우 15여 킬로미터 진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90m씩 진격한 셈입니다. 모르시겠지만 우사인 볼트는 그 거리를 15초 만에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거리를 전진하는데 무려 6개월 넘게 매일 하루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여전히 슬로비안스크 자체에서 약 20km 동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진격 속도로 보면 러시아가 도시 외곽에 도달하는 데만 또 222일이 걸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실제로 본격적인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2027년 초가 되어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8월 초와 같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러시아군은 계속 밀려납니다. 군사분석가 클레망 몰라는 7월 31일 X에 올린 글에서 슬로비안스크 외곽과 전선 대부분의 상황을 잘 요약했습니다. 그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들판이 체스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참호와 다른 방어시설들이 슬로비안스크 외곽의 영토를 본질적으로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나누어 놓았고 우크라이나는 이 구역들을 드론이 들끓는 살상구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2026년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는 3,800km가 넘는 참호를 팠으며 지금도 더 많이 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참호는 러시아의 탱크와 장갑차 진격을 막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병사들은 도보로 침투해야 합니다. 그들은 명령받은 곳으로 가려면 이 참호들을 지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만든 것은 체스판처럼 짜인 방어망입니다. 각 칸마다 드론이 배치되어 러시아 병사를 발견하면 공격합니다. 우리는 참호로 러시아 병사들이 특정 위치로 유인되면 포병대가 공격하는 등 다양한 방어 수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적을 끊임없이 찾는 탐색 및 선멸 부대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슬로비안스크 외곽에 만든 상황입니다. 함정이 연이어 있고 러시아군은 한 함정에서 다음 함정으로 허둥댈 뿐입니다. 가장 최근의 진격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러시아는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검증된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890 폭탄이 대거 투하되고 있습니다. ISW 보도에 따르면 슬로비안스크 군 행정 책임자 바딤 랴크는 러시아가 8월 2일 아침 FAB-250 활공 폭탄으로 슬로비안스크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저지된 러시아 공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활공 폭탄 사용은 전장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 무기들로 최대한의 혼란을 일으키길 원하며 이를 위해 민간인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실패하기 불과 일주일 전쯤 RBC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7월 24일까지 24시간 동안 슬로비안스크의 활공폭탄을 3차례 투하해 1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그게 푸틴과 그의 군대의 의도입니다. 지상 진격이 어렵다면 하늘에서 공포를 조성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러시아에 남은 유일하게 진정으로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활공폭탄은 8월 1일부터 2일까지 러시아 지상군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병력들을 격퇴해 돌출부로 약화시켜 러시아를 원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슬로비안스크에 대한 어떤 공격도 러시아 병사들에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푸틴은 왜 계속 이런 공격을 명령하는 걸까요? 좋은 답이 있으니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슬로비안스크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은 도네츠크 요새벨트의 일부로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파괴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는 2014년 푸틴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원해왔던 목표입니다. 이 요새벨트는 도네츠크 H20 고속도로를 따라
50km 구간에 4도시가 밀집해 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 이 4도시의 총 인구는 38만 명이었습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비안스크가 4도시 중 가장 큰 도시로 전쟁 전 인구가 10만 5천 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4도시 모두를 요새화해왔습니다. 각 도시는 방어시설이 밀집해 있어 이 요새벨트 점령은 러시아가 2022년 2월에서 3월 진격 후 거둔 어떤 전략적 성과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요새 벨트 지역을 모두 합치면 포크로스크보다 7배 이상 넓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는데 1년 이상 걸린 곳입니다. 바흐무트보다 약 4배 넓습니다. 그곳을 둘러싼 전투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중에 본 것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슬로비안스크는 러시아의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를 모두 지닙니다. DW 보도에 따르면 이 도시에서 푸틴은 2014년에 처음으로 친러시아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분리주의자들은 2014년에 러시아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잠시 슬로비안스크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슬로비안스크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 민족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일부가 되길 바란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키이우 정권만이 맡고 있습니다. 슬로비안스크 점령은 러시아가 10년도 더 전에 시작한 일의 완성입니다. 4년 반 동안 이어진 전쟁의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전쟁이 푸틴의 모든 상징적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슬로비안스크는 또한 M03 고속도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키이우와 하르키우, 도네츠크를 지나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까지 연결됩니다. 러시아가 이 고속도로를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북서부 접근이 차단됩니다. 슬로비안스크가 고립되면 우크라이나는 그 고속도로로 도네츠크의 병력과 보급품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에서 병력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러시아가 지친 방어군을 계속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슬로비안스크 방향으로 공격을 이어가는 것이 이해됩니다. 러시아가 전선을 돌파했다고 믿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함정에 빠지고 사상자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먼저 리만을 점령하는 것인데 러시아 뉴스통신사 타스는 7월 말에 리만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만에서 러시아가 슬로비안스크 안으로 밀고 들어가 그곳을 관통하면 크레마토르스크 공격 능력을 얻게 됩니다. 러시아는 전략 1단계를 완료했다고 주장하지만 8월 4일 유로마이단 프레스 보도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가 어떤 거점을 점령했다고 주장할 때 자주 그렇듯이 실제로는 침투 부대가 진입했지만 완전한 통제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합동군 대변인 비토르 트루호보프는 러시아가 리만에서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슬로비안스크 공격 시도는 8월 1일, 2일과 같은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요새벨트 도시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발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러시아 슬로비안스크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계속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아직 도시 경계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점령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네츠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촉소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황은 같습니다. 러시아가 압박하지만 크게 진전하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2026년 말까지 도네츠크 전역을 점령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이 너무 느려 올해 말까지 슬로비안스크 변두리에 도달해도 다행입니다. 요새벨트의 다른 도시 점령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그 도시로 매우 느리게 진군 중임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도네츠크와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상황은 훨씬 더 나빠 보입니다. 8월 1일 러시아의 7월 작전에 대한 평가에서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무려 37.8제곱킬로미터만큼 전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루 평균 1.22제곱킬로미터를 달성한 셈입니다. 참고로 싱크탱크는 이 면적이 맨해튼보다 작다고 지적합니다. 7월은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순 영토 확장을 이룬 연속 두 번째 달이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6월에도 비슷하지만 더 작은 30.02제곱킬로미터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반면 4월과 5월에는 러시아가 거의 4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여전히 2026년 초반에 겪었던 손실을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월에 입은 손실의 절반 정도를 만회한 상태입니다. 공세를 펼치고 도네츠크를 휩쓸고 있어야 할 국가로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7월 손실까지 감안하면 이 초라한 진격 속도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8월 3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러한 손실이 전사 또는 부상한 병사 42,86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6년 기준으로도 최고치입니다. 이전 최고치는 6월로 러시아가 39,290명의 병력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한 달 동안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1,130명 이상의 병사를 희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새 벨트가 제 역할을 하고 있고
8월 1일과 2일 슬로비안스크 수비대도 효과적으로 방어 중입니다. 도네츠크 전체를 2026년 말까지 점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수비대가 동시에 싸움을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의 무능함을 볼 때 무기를 내려놔도 러시아가 올해 안에 요세벨트를 점령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욕은 차치하고 6월과 7월에 우리가 본 진격 속도는 너무 느려서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 딥스테이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은 고사하고 2027년에도 도네츠크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끔찍한 러시아의 전망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푸틴이 9월 국가 두마 선거 이후 50만 명의 러시아 병력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대로 실제로 동원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러시아 지도자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이 장담했던 시기에 도네츠크를 점령하지 못했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여러 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방금 슬로비안스크 근처에서 희생시킨 병사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돌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실제 지옥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슬로비안스크 반격은 러시아의 돈바스 전선 상황에 대한 작은 단서만 제공합니다. 그 전선은 붕괴 직전에 있으며 러시아는 푸틴의 어리석은 집착 때문에 매일 2개 대대까지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를 점령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